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얘기부터 먼저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다라는 사실을 밝혔어요. 사실 윤리위원회는 왜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해서 새벽에 꼭 이걸 발표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당내 일각에서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 같은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기존에 이미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징계보다 더 무거운 징계가 나오려면 이 정도 징계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왔어요. 2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명분을 내건 징계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 명분을 내건 징계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는 더 가혹하다고 봐야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네. 탈당 권유나 제명을 하기에는 징계의 명분이 사유가 좀 약하다고 봤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음주를 하고 노래를 부른 것에 대해서 네. 엄중주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는 이유, 예. 또 몇몇 좀 강한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 당에 예. 대해서 그것만으로 탈당해라, 권유해라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기에는 다른 사례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사례들을 지금 콕 집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거든요. 네. 이준석 전 대표만 그러면은 그런 발언을 했느냐. 다른 사람들도 그런 발언한 예도 과거에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중징계, 그러니까 6개월보다는 더 중징계를 해야 되는데 1년이거든요. 예. 1년이면은 그래 이 정도면 그래도 명분을 세우지 않겠느냐라는 보관이 깔려 있다고 보고, 근데 이게 왜 가혹하냐면 차라리 나가라 또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를 내버리면 이준석 전 대표도 판단하기가 좀 더 손쉬울 텐데, 예. 간명할 텐데 1년이 돼버리면 언제까지냐면 2024년 1월 달이에요. 예. 그러면 그때 징계 해제가 돼서 공천을 시도한다, 공천 받는 걸 이준석 전 대표가 시도한다, 어려운 일이에요. 뭐 추가 징계까지 받은 인물이 공천 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세우려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더 가혹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배종찬 소장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징계 명분이 떨어진 측면하고 권성동 전 원내대표,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잖아요. 징계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두 징계를 같이 동시에 내기에는 뭔가 이준석 전 대표 징계를 너무 세게 하기는 좀 어려웠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김 대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징계의 정당성은 이걸 징계를 하겠다는 것에 자체가 정당성은 없죠. 정당성과 명분은 이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징계의 사유는 첫째 양도구육 등등의 이러한 말을 해서 이 국민의힘 소속된 의원과 당원들을 모욕했다 뭐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가처분 신청 등의 이제 법적인 대응을 해가지고 당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다, 이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어떻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은 김성태 전 의원이라든지 이게 뭐 여러 가지 부적절한 어떤 채용 비리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소된 사람도 당권 정지 6개월 뭐 그다음에 뭐 3개월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1년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이제 명분은 별로 없죠. 명분은 없는데 다만 이제 가처분이 만약에 그 전에 이제 가처분이 이제 인용이 됐다든지 그랬다고 하면은 아마도 명분이 어차피 명분은 없지만 그래도 더 강하게 징계를 하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감수하더라도 그러한 명분이 없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징계가 가처분이 인용된 상황에서는 억지로라도 당적을 박탈하고 당대표 거리 상태를 좀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인위적으로라도 만들어야
그래야 이제 이 당이 정상적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을 건데 가처분이 어쨌든 기각되고 각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억지로 뭐 이렇게 당적을 박탈을 해서 밖에 나가서 괜히 뭐 신당 창당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걸 유도하기보다는 묶어놓고 앞으로 하는 걸 좀 보겠다 뭐 이런 좀 뉘앙스를 주는 게 차라리 낫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 밖에 나가가지고 오히려 당하고 싸우면 더 불리하니 당 안에다가 가둬놓고 난 다음에 파장을 좀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정치적 판단도 했다는 저는 말씀이신데요. 조금 생각이 다른데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있다가 이제 우리 김민하 평론가 소개할 시간이 있겠지만은 저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면 저는 오늘 새벽에 이 결정을 못 내렸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한 템포 좀 늦췄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국민의힘이 인용이 되는 순간 정진석 비대위도 자초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주호영 원내대표 직무대행으로 가야 되고 여기에 이준석 전 대표 파장까지 더 커지면은 당은 더 내용에 급속히 빠져들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됐겠다. 또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윤리위도 과감하게 이제는 의사결정을 내려도 상관없을 정도라고 판단했을 수 있거든요. 네. 저는 네. 법원의 이 기각 결정이 오히려 윤리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 됐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저는. 일각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해요. 윤리가 점점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순환 논리에 빠져 있는 거잖아요. 멀쩡한 당대표를 물론 이제 성상납 의혹 증거인멸 뭐 이 부분에 의심스럽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징계를 내린 거잖아요. 국민 대다수의 의견은 명분이 좀 약한 거 아니냐. 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맞섰던 것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우세했잖아요. 거기에 저항하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낸 거를 또 당론을 어겨서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당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렇게 지금 순환 논리를 대면서 지금 결국은 징계를 또 내리는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글쎄요. 이 정치적 그 어떤 판단이 더 많이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이미 분석이 나왔던 이야기고 윤리위의 지금 결정이 합당하게 전적으로 당헌 당규의 냉철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이 됐다고 보는 경우가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국민의힘 지도부 정도에서나 그 정도로 인정을 해주겠죠. 이미 이준석 전 대표가 6월 달에 갈등이 불거지고 또 6월 28일경이었나요? 예정됐던 윤리위의 1차 결정이 7월 7일로 넘어가고 이제 7월 8일 새벽 넘어가면서 당원권 6개월 정지가 될 때부터 아직 경찰의 성상납 의혹이나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윤리위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윤핵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친윤 세력에서는 더 이상 이준석 전 대표를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결정이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또 내용이 담겨 있는 결정이라고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유승민 전 의원의 태도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모으지 않습니까? 한동안 사실은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좀 조용했었는데 지금 이 징계 국면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도 양도구역이 징계 사유라면 최근 해외 순방에서 비서거 논란을 빚은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느냐.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근데 또 뭐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당무에 답변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유 전 의원의 좀 최근 행보도 아무래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기 당권 도전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던데. 그러니까 이제 윤리 결정이 정치적이다라고 이제 하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결론이라는 거는 이준석은 당대표를 해서는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네. 다른 여타의 것들은 밀어넣더라도 이준석은 안 된다. 이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윤리도 그렇고 지금 뭐 이른바 윤핵관들의 행보도 그렇고 당 주류의 행보도 그렇고 다 여기 맞춰져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그리고 당내에 주류 세력 간에도 균열이 일어나고 지금 윤핵관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히 누가 지금 당의 주류인지도 알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에요. 네. 전당대회 주자 중에 이제 김기현 의원,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등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리고 나경원 전 의원이 있고 원에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건데 네. 이 중에 윤심이 실린 후보가 누구냐 이걸 지금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 난리통 속에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전당대회 레이스까지 가는 도중에 누군가는 비윤의 어떤 상징성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기서 행보를 해야 그래야 차기 총선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대권까지 이어지는 어떤 흐름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점에서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나서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윤석열 당원을 왜 징계 안 하냐며 이렇게 주장한 거는 뭐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형평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을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거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징계를 했다. 왜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목표는 이준석 대표를 용인할 수 없다. 이준석은 대표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데 네. 이런 게 당의 바람직한 모습이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한 어떤 이런 것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목소리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 반박할 수도 없는 거고 예. 당의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여당은 이렇게 가야 된다든지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인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당대표 누가 할 거냐의 문제로 기결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됐으면 전당대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냐하면은 그렇죠. 가처분이 인용이 네. 됐다라는 거는 이게 뭐 가처분이라는 거의 판단의 핵심은 이준석 전 대표의 권리와 권한이 어떻게 침해되느냐 그것을 막는 조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그게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다른 법적인 논란에서 만약에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또 법적 조치를 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유리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조건으로 가지 않고 이준석 전 대표를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가. 그래서 이 모든 무리수가 이준석 쫓아내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건 때문에 비윤의 구심점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게 지금 이 상황이 보여준다는 거죠. 네,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를 내몰기 위해서 이런 모든 시나리오가 가동이 됐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준석 전 대표만 그만둔다고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모든 게 다 정리될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며, 유승민 전 의원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지만 당권 도전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뭐 앞으로 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 한 중반쯤 되는 시점에 총선이 딱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 총선을 앞두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거나 이럴 때 당에 어떤 혼란이 있을 거냐, 이런 문제까지 좀 길게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가 않아요. 국민의힘 지지율도 대선에서 승리하고 지방선거에서 완성을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은가요? 그렇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김민하 평론가와 재분석이 일치하는 부분은 당장이든 또는 법원의 판결이 이번에 인용이었다 하더라도 저는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윤리위에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됐든 아니면 네. 무고죄가 이유가 됐든 저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결과적으로는 쳐내리라고 봅니다. 네네. 쳐냈을 수밖에 네. 없었을 테고, 좀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건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는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해졌거든요. 네. 대통령의 의중으로 봐도. 그렇다면 왜 권성동 전 원내대표나 장제원 의원은 아니고 장제원 의원이 이선 후퇴를 했을까? 원래는 그쪽에 윤심이 가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서 좀 더 안정적인 주호영과 정진석 쪽으로 넘어온 것이고, 그것이 저는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그대로 비대위가 지속 유지되면서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텐데, 저는 결과적으로 비윤이 자리 잡을 공간은 별로 없다.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제 거칠게 발언한다면, 그러면 당 윤리위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하겠다? 당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거친 발언한다? 징계하겠다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적으로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해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여론을 얻는 결과도 나오지만, 결과적으로는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당원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좀 반영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비집고 들어갈 공간은 넓지 않고 크지 않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네네. 총선을 말씀하셨으니까 지금은 제 배 소장님 말씀대로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거나 할 경우에
성적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아주 이 친윤이거나 또는 뭐 이 비윤까지는 뭐 아주 친윤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친윤의 자장내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제 전당대회를 치는 상황에서 2024년 총선을 맞이하는 그림하고 뭐가 됐든 뭔가 국민의힘 내에 뭔가 비윤이 있긴 있나 봐라는 분위기가 있는 상황에서 총선 치르는 그하고 리스크를 따지면은 내부에 반대파가 있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 결과를 남겨놓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길게 보면 대선까지 가는 기간으로 보면 그렇죠. 당장 네. 총선까지도 그런데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을 했지만 저는 일정 부분 회복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단은. 예. 그런데 그 회복된 결과물이 2024년 총선까지 계속 유지될 거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추가 네. 하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지난 지방선거 때 분위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4개월 후에 이런 분위기라고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렇죠. 예상하지 못한 것들인데 2024년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어떤 분위기일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을 해보면은 어떤 경우든지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비윤이 있다. 이걸 남겨놓는 게 중요하고 그 판단을 유승민 전 의원과 주변 사람들이 할 거라고 봐요. 소수지만. 그렇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러면 총선에 나갈 수 있을 거냐의 문제도 오늘 이 시점에서 보면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지금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를 1년 6개월씩 받은 사람이 뭐 어떻게 공천을 받겠습니까? 네. 경선을 그렇죠. 통해서든 뭐든. 예. 하지만 그때 가서 만약에 분위기가 지금 같지 않다고 하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또 모르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 가능성이 아마도 이 지금의 소수의 뭐 비윤이든지 이준석 전 대표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가능성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결정해야 되는 국면인 거죠. 뭐 이른바 당내 친윤계라고 분리되는 전주현 의원인가요? 네. 총선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일부 의원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겉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은 더 이준석 전 대표를 껴안았어야죠. 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은 중진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애당초 파격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이 껴안을 때 오히려 이 지지율 파장이 지금 낮은 국면에서 오히려 벗어날 수 있다. 해법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하지만 예. 그게 받아들이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이렇게 수사적으로 마치 앞으로 누군가가 이준석 전 대표가 기회를 가질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과 현실은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더. 뭐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가능한 시나리오 안에서 하나만 더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내년 뭐 1월 말이나 2월 초쯤에 연다고 가정하면 지금 이제 당권 유자로 분류되는 의원이 김기현 의원, 안철수 의원 이게 두 명은 거의 나올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요. 거기에 유승민 전 의원이 뛰어든다. 근데 유승민 전 의원을 이준석 전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다. 이거 어떤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이게 아마 지원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네.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지금 국면에서 지원하거나 안 하거나 뭐 결과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다를 거냐도 좀 의문인 부분도 있고 어차피 당심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니까 전당대회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가 굳이 유승민 전 의원을 뭐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예. 당신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겨냥하고 뭐라고 하느냐 뭐 이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과 거리를 두는 선택지를 한다고 하면은 그걸 선택한다고 그러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일 텐데 이준석 전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한편으로 볼 거거든요. 유승민 전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를 하면은 그 한 덩어리로 묶이는 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부정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유승민 전 의원도 그렇고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범보수 유권자층 내에서는 비호감도가 네네. 너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호감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뭐 이렇게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서 영향력을 키우는 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역시너지 현상이 유발된다고 봐야 되겠죠.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도와준다 하고 발언을 하는 순간
반윤 세력이 돼버리거든요. 네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의 당내 확장성은 더 위축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것이고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아니 자아성찰하라 그랬더니 유승민 전 의원 반윤 세력을 도와줘. 뭐 이준석 전 대표는 완전 결별이네. 이게 각인이 돼버리고 낙인이 찍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네.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네. 좀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두 분한테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면 뭐 반윤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가지고 싸우는 모양을 보일 때 오히려 더 그 반발심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 자산을 이번에 쌓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뭔가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좀 더 나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유승민 전 의원 스타일도 그렇고 말을 아끼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조용히 있든 나서든 그냥 그건 반윤이죠. 그럼 반윤이다라는 평가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든. 어떻게 해서든 독자 행보를 계속 하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뭐 그렇죠. 대구 쪽에 내려가서 나는 원래 오리지널 대구 경북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얘기를 계속 해가면서 그리고 또 당원들 만나고 다니는 이런 행보를 하면서 당의 어떤 지지 그룹들을 만드는 작업들은 계속 하겠죠. 유승민 전 의원을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기로라고 봐요. 이준석 전 대표가 돌파구를 신당으로 생각할지 저는 여론전을 해서 뭔가 당 내에서 자신의 경쟁력을 또 복구하려고 할지 저는 이게 선뜻 답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하면서 본인 스스로 굉장히 자문자답하면서 기로에 서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아까 배 소장님이 지금 이제 여당 일부에서 나오는 이준석 총선 역할론에 대해서 그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속는 셈 치고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윤리 징계 결과에 대해서 또 법적 대응하고 막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가느냐 지금 양자택일인데 저는 이 정치적으로 현명한 것은 전자를 선택하는 거라고 보고요. 좀 당분간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후자를 선택하면은 상당히 곤란해지고 이 모험적인 선택이 될 거라고 보는데 또 이준석 전 대표 스타일이 그걸 또 선택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를 주목해 봐야겠지만 다만 제가 좀 신당 창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선택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게 이 바른정당 이후의 그 행보에 대해서 스스로도 그렇고 그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트라우마가 클 거예요. 그때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그때 같이 했던 사람들하고 뭐 인적 구성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축소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신당 창당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외부에서 누구 인사 들어올 때 당내에 들어와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해야 된다 이런 점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준석 전 대표가 6월에 이 당 내분에 입사했을 때 제가 아마 방송에 나온 분석 전문가들 중에서는 평론가들 중에서는 정말 데이터 전문가니까 저는 가장 먼저 신당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하면은 정치인의 말을 믿지 마세요.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런 거는 제가 30년 이상을 데이터 분석을 했지만 그런 걸 잘 보지도 못했고 거의 보지 못했고 두 번째로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젊음이에요. 젊음은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30대인데 아니 50대 60대의 꿈을 이루면 어때요? 내년에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자기가 있는 이 범위 내에서만 국한해서 판단하면 그거보다는 더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민의힘 의원들, 친윤계 의원들이 했던 얘기랑 비슷한데요. 젊으니까 지금 좀 참고 나중에 해도 되는 걸 왜 지금 싸우냐고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물론 의미는 다르게 받아들여졌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속는 셈 치고라는 단서를 그래서 붙인 겁니다. 그래서. 쏟게 돼요. 뭐 사실은 정치라는 게 상대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힘의 역학관계가 얽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후년 초에 총선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또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뭐 배제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 상황들까지 지금 뭐 그 상황까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늘사회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정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 배정찬 소장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이 응답자의 29%로 나타났는데 지난주와 비교하면 5%포인트가 오른 수치였습니다. 예.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63%, 같은 기간 2%포인트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이유로 꼽은 게 다 이제 외교가 많이 나왔다라는 점이 이제 특이합니다. 긍정평가 이유에서는 12%, 예.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15%를 차지했다라는 건데요. 이 외교를 꼽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국면에서 또 뜨거운 쟁점이었던 게 이른바 비서고 논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고 사용 논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부주의한 말실수로 논란을 자초했다라는 응답이 63%였고요.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을 유발했다라는 응답은 25%였습니다. 이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여론사 데이터 전문가 배종찬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십시오. 한국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 우리 시간에 분석을 해드렸던 24%보다는 5%포인트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어떤 이유일까? 북한 미사일이에요. IRBM. 북한 탄도미사일이 지금 여러 차례 발사되고 또 우리 현무, 뒷걸음질 친 현무 네. 뒤로 떨어졌죠. 네. 근데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보수청에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번 조사에서 특징적인 게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보수 성격이 강한 지지층이 어디냐면 대륙주거든요. 대구 경북 60대 그리고 주부청에서 지지율이 또 반등을 했어요. 예. 지난주에는 9%에 머물렀던 20대도 10% 중반대로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주로 이제 20대를 이야기할 때 신안보 세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그런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응답자층에서 올라갔다. 이 이야기는 이번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은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이나 이런 것보다도 북한 미사일이 가장 큰 원인이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네. 김민하 평론가 분석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교안보적인 상황이 이제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네. 군사적인 대립구도나 이런 것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군사적인 어떤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영향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북한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한미일이 군사적인 어떤 거리감을 좁혀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또 이 과거에는 한미일 대 북준호 구도다 이렇게 많이 이 진영 논리를 평가를 했었는데 지금 이 전선은 미국의 대외 정책과 맞물려서 끝없이 넓어지고 있어요 지금. 예. 과거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의 이런 이 거부할 수 없는 우방이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제. 네, 미국이 막 사우디아라비아 막 비난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상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이런 국면의 위기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좀 대통령이라든지 좀 이런 좀 국가적인 상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고자 하는 어떤 힘들이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영향으로 이제 일부 지지율이 이제 오를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형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럼 결국은 이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좀 그랬죠. 그러게 이런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역으로 좀 그러니까 예. 안정 불안을 싫어하는 심리가 있으니까요. 예, 아무래도 특히 그런 이제 대상에서. 좀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다든지 예. 지금처럼 이제 대통령이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또 안보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네. 우리가 2012년 12월 대선이 있기 직전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당시 이제 박근혜 후보가 좀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있었거든요. 네. 이번의 경우에도 다분히 응답자 중에서 지지율이 반등한 대륙주나 20대를 신안보 세대로 본다면은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도 다분히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른바 비서급하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외교 참사라고 상당히 공격을 거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는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뒤로 그 사안들은 좀 밀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완전히 해소된 겁니까? 건 아닙니다. 완전히 네. 해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지율에서 좀 지지율이 그래도 회복된 것이 대륙주 주로 이제 안보 이슈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주로 응답자층 위주로 구성이 됐지만 여전히 경제적인 영향을 받거나 또는 중도층에서는 특히 MZ세대에서도 또 더 뚜렷하게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비서고 논란이나 지금 비서고 논란에 대한 대통령실의 또 국민의힘의 태도 그리고 감사원 논란 등 지금 국정감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이슈들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비속어 논란은 이 국민들이 판단을 끝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다, 어떤 성격이다, 그리고 대통령 리더십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끝낸 것이고 이제 다음 국면 이런 안보 불안이나 뭐 경제적인 어떤 우려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온 것에서 태도를 이제 정하기 시작한 건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로 논란을 유발했다라고 응답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을 믿는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25%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오차범위 고려하면은 결국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죠. 지지하는 네. 콘크리트 지지층이 20에서 25 사이에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 결과물인 것이고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조금 이제 일어난 거니까 그 부분이 요 다음 국면에 대한 판단, 이 안보 이슈에 대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좀 사실은 특히 여성층 표심에 네.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사안이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였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굉장히 뜨거웠었고 젠더 논란을 좀 빚었던 사안이기도 한데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부에서 확정 발표했어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밀어붙일 태세인데 이게 지금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표심이라고 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네, 진행자께서 표심이라면 표심인 거죠. 네, 신뢰의 김성환 진행자니까요. 근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떨어져 있으니까 뭐가 더 떨어질 것도 마땅치가 않아요. 여기서 뭐 더 영향을 받아서 여성가족부 폐지 때문에 20, 30대 여성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이미 너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이제 중요한 것은 여성가족부 폐지의 대안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편 방향들도 그렇게 지금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으로 MZ세대나 중도층이 지지율이 흡수가 될 때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나 50%대 더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럴 때 여성가족부 폐지와 같은 사안이 오히려 그 시점에 후폭풍이 돼서 역풍이 돼서 대통령의 추가 지지율 상승을 발목 잡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국감기간이기도 하고요. 이 기간에 지금 이른바 감사원 이병호 사무총장 문자 메시지 공개돼서 지금 정치감사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 서면조사 통보한 걸 두고도 사실은 야권 지지층 사이에서 좀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서 콘크리트 지지층 저희가 언급을 했지만 더 떨어지진 않겠지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또 미칠지 이것도 관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야 뭐 지금 문제가 없겠지만 앞으로 지지율을 상승시켜야 되는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악재처럼 지금 되돌아오고 있는 그런 국면인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다 종합을 해보면은 국민들이 볼 때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서면조사 요구나 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성격이 짙다라고 보는 응답이 더 많이 나오는 게 현실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대통령을 둘러싼 논란 거의 모든 이제 논란에서 대통령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유리한 게 다수인 어떤 그런 여론조사 결과 하나도 안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종합을 해보면 대통령이 공략해야 될 중도층 그리고 네. 좀 이 연성의 보수층 범보수층에 속하긴 하지만 좀 입장이 네네. 연성인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계층에서의 비호감도 동조하지 않는 대통령의 이슈에 그런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런 이슈들이 쌓여가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니까 상당한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지지율이 다시 꺾인 것이거든요. 네. 그래도 조금 다시 또 회복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이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의 지지율 향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이런 그 논란되는 이슈에 도스태핑 등에서의 어떤 발언이나 또는 대통령실의 대응이 앞으로는 더 크게 영향을 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렇게 탁 탄력을 받고 튀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는 네.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자, 오늘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